제발 그만하세요. 우리 아빠 이제 없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15살 수정이는 엄마 반지를 맡기고 받은 돈으로 오뎅을 샀습니다. 언니 너무 맛있어.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끼던 세 자매 옆으로 검은 벤츠들이 한 대 두 대 서기 시작했어요. 벤츠에서 내린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다가오자 수정이는 겁에 질려 외쳤습니다. 우리 아빠 이제 없다니까요. 가세요. 그만. 그때 남자의 눈에 들어온 바닥에 떨어진 낡은 반지 케이스. 그 반지 케이스를 본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남자의 존재만으로도 무서워하는 걸까요? 남자는 어떤 이유로 눈물 흘리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2026년 새해 소망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이 이루어지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겨울바람이 골목 끝에서부터 밀려왔습니다. 서울의 어느 뒷골목, 낡은 포장마차 앞에 새 아이가 서 있었어요. 15살 수정이 양손에 7살 쌍둥이 동생들의 손을 꼭 쥔 채 허름한 노점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세 자매 모두 얇디얇은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그 옷들은 마치 종이처럼 바람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수정의 잠바 지퍼는 반쯤 고장 나 있었고 수미의 소매에는 기워붙인 헝겊 자국이 선명했어요. 포장마차 천막 사이로 새어나오는 어묵 국물 냄새가 이들의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뿌연 김이 피어오르는 그 냄새는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한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짓처럼 느껴졌어요. 수정이 주머니 깊숙이 손을 넣어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조금 전 금은방 아저씨가 건네준 선지급금이었죠. 엄마의 반지는 지금 그 허름한 가게 안에 놓여 있었어요. 아저씨가 정확한 감정에 시간이 좀 걸린다며 아이들더러 근처에서 뭐라도 사 먹고 오라고 했거든요. 손가락 끝으로 지폐를 세어보던 수정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걸로 어묵을 사 먹어도 될까? 하지만 동생들의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보는 순간 수정은 망설임 없이 노점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오뎅 3개랑 국물 좀 주세요. 아주머니가 종이컵에 뜨거운 국물을 담아 건넸을 때 수아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 쥔 수아가 호호 불며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들어 언니를 바라봤어요. 언니, 이거 마시니까 배 안이 따뜻해져. 그 말에 수미도 국물을 한 입 머금고는 배시시 웃었습니다. 쌍둥이의 그 작은 미소를 보는 순간 수정의 목 안쪽이 뜨겁게 조여왔어요. 고개를 돌려 동생들이 보지 못하게 눈가를 훔쳤죠. 울면 안 돼. 언니가 울면 애들이 불안해하니까. 수정은 자신의 어묵을 반으로 나눠 동생들 손에 하나씩 쥐어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하면 안 되니까. 바로 그때였어요. 골목 입구 쪽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멀리서 웅웅거리는 것 같더니 점점 가까워지면서 골목 전체를 울리는 진동으로 바뀌었죠. 수정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시야 가득 검은 그림자가 밀려들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한 대, 2대, 3대, 5대의 검은 벤츠가 마치 골목을 봉쇄하듯 일렬로 들어서더니 포장마차 앞에서 동시에 멈춰섰어요.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미끄러지며 소리를 냈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세 자매를 정면으로 비쳤습니다. 수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순간 아이의 머릿속에 잊고 싶었던 기억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2년 전 아빠가 사채업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던 날, 똑같이 검은 차들이 골목을 막아섰고 아빠는 고개를 숙인 채 빌고 또 빌었죠. 그날 이후로 아빠의 어깨는 다시는 펴지지 않았어요. 수정이 반사적으로 동생들을 등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수미와 수아가 무슨 일인지 몰라 언니의 잠바 자락을 움켜쥐었죠. 언니, 왜 그래? 저 사람들 누구야? 수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맨 앞 차의 뒷문이 열렸어요. 검은 코트 자락이 먼저 보였고 이어서 광이 나는 구두가 아스팔트를 밟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그의 주변 공기 자체가 달랐어요. 마치 한겨울 호수의 표면처럼 고요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함이 그를 감싸고 있었죠. 김태겸, 호상그룹의 회장이자 제게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거물. 하지만 수정에게 그는 그저 아빠를 괴롭혔던 사람들과 똑같은 검은 차를 타고 온 위협일 뿐이었습니다. 태겸의 시선이 새 아이를 훑었어요. 얇은 잠바 차림으로 벌벌 떨고 있는 아이들, 손에 쥔 종이컵과 어묵꼬치, 그리고 동생들을 등 뒤로 숨기며 눈을 부릅뜨고 있는 소녀. 태겸이 한 발짝 다가서자 수정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우리 아빠 죽었어요. 이제 뺏어갈 것도 없단 말이에요. 제발 우리 좀 내버려 두세요. 그 절규에 태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뺏어간다고? 수정은 대답 대신 동생들을 더 세게 끌어안았어요. 그 바람에 잠바 주머니에서 낡은 반지 케이스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케이스의 입구가 열리면서 그 안쪽이 드러났죠. 반지는 없었지만 케이스 안쪽에는 금실로 정교하게 수놓인 문양이 있었습니다. 호산의 인장. 태겸의 눈이 그 문양에 고정되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굳어버린 거였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는 몇 초간 숨조차 쉬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태겸이 직접 동생 미숙에게 건넸던 반지 케이스. 호상가의 장인이 특별 제작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주머니가 왜 이 낯선 아이의 손에 있는 건지. 그리고 다음 순간 제게의 냉혈한이라 불리던 남자가 젖은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정은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위압적으로 서 있던 남자가 고급 코트가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 없이 자신의 앞에 꿇어앉은 거였어요. 태겸의 손이 천천히 뻗어 바닥에 케이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안감의 자수를 손끝으로 더듬던 그가 고개를 들어 수정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왜 너한테 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평생 흔들리는 법이 없던 목소리가. 수정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동생들을 등 뒤로 더 깊이 숨기면서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었죠. 그건 우리 엄마 거예요. 아빠가 엄마한테 받은 거라고 했어요. 태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네 엄마가 누군데? 김미숙이요. 그 이름이 수정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태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심장을 움켜쥔 것처럼 그는 한동안 가파르게 호흡했습니다. 미숙이, 김미숙. 태겸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15년간 수만 번을 불렀던 그러나 단 한 번도 대답을 듣지 못했던 이름. 그가 수정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네 엄마 어딨어? 내 동생 어디 있냐고. 수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를 내 동생이라고 부르는 사람. 이 낯선 남자가 엄마의 오빠라는 건가. 태겸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어요. 그는 15년을 기다렸습니다. 단 하나뿐인 동생을 찾아 전 세계의 사람을 풀었고 밤마다 미숙의 사진을 보며 어디선가 무사하기를 빌었죠. 그리고 불과 1시간 전 보안팀에서 다급한 보고가 올라왔어요. 15년간 잠들어 있던 반지의 GPS 신호가
서울의 어느 허름한 금은방에서 잡혔다고. 태겸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직접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생의 흔적이 이렇게 초라한 골목에서 굶주린 아이들의 손에서 나타난 거였어요.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그 말에 태겸의 어깨가 무너졌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것처럼 그의 상체가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태겸의 손이 움직여 수정의 손을 더 꼭 감쌌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 눈물이 수정의 손등 위로 떨어졌죠. 차가운 줄만 알았던 그 손이 의외로 따뜻했어요. 무서워하지 마. 나쁜 사람 아니야. 내가 네 엄마 오빠야. 네 외삼촌이다. 수정은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외삼촌, 엄마의 오빠, 엄마가 살아생전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가족이 지금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였죠. 태겸이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시선을 받은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소리 없이 세 자매의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마치 성벽처럼 바깥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분리시키듯. 수정은 그제야 알아챘어요. 이 사람들의 눈빛이 사채업자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아이들을 위협하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는 거였습니다. 태겸이 수정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동생 미숙의 눈매를 빼닮은 그 얼굴을. 15년을 찾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제 찾았어. 겨울바람이 여전히 골목을 휘감았지만 수정은 이상하게도 조금 전보다 덜 춥게 느껴졌어요. 외삼촌이라는 남자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 때문인지 아니면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보호 아래 들어왔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포장마차의 국물 냄새가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고 수아의 손에는 아직 반쯤 남은 어묵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정은 외삼촌이라는 남자의 얼굴을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세상에 자신들 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떠난 그날부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그날의 기억이 수정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 싸구려 국화 화환 하나가 횡한 빈소 입구를 지키고 있었어요. 조문객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박수찬이라는 남자가 세상에 남긴 인연이라곤 이 작은 빈소에 쪼그려 앉아 있는 세 딸뿐이었죠. 수정은 낡은 교복 위에 검은 리본을 달고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은 몇 년 전 동사무소에서 찍은 증명사진이었는데 화질이 거칠어서 아빠의 눈가주름도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동생들은 빈소 구석에 나란히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두 아이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죠. 수정은 멍하니 영정 사진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틀 전 중환자실에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아빠 박수찬은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교통사고 후 사흘째, 의사는 이미 가망이 없다고 했지만 수정은 아빠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아빠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수정이 얼른 그 손을 잡았죠. 아빠 나야. 수정이. 박수찬의 눈꺼풀이 힘겹게 떨렸습니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바람 새는 소리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수정아. 응, 아빠. 나 여기 있어. 장롱 안쪽 서랍, 제일 깊은 데 보면 상자가 하나 있어. 수정은 아빠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갑자기 장롱 이야기라니. 거기 엄마 반지가 있어. 엄마가 제일 아끼던 건데.
박수찬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겨운 게 느껴졌어요. 사실 그거 엄마가 너 시집갈 때 주라고 했던 거야. 네가 잘 간직해라. 아빠 무슨 소리야? 그런 건 아빠가 직접 주면 되잖아.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아니 왜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알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수찬의 손이 힘없이 수정의 손등을 토닥였어요. 동생들 잘 챙겨. 네가 언니니까. 아빠가 챙기면 되잖아. 아빠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빠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아빠가 더 힘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박수찬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어요. 웃으려는 건지 아니면 아픈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수정아. 아빠가 미안해. 그게 아빠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수찬은 딸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어요. 빈소에서 밤을 지새우던 수정은 아빠의 마지막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롱 안쪽 서랍, 제일 깊은데. 장례가 끝나면 그 반지를 꼭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아끼던 거라면, 그리고 아빠가 마지막까지 챙긴 거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빈소의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야, 박수찬, 빈소가 여기 맞아?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간을 찢었습니다. 문 앞에 선 여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검은 상복 대신 화려한 무늬의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진한 화장을 한 얼굴에는 눈물기가 한 방울도 없었죠. 오명자, 아빠의 재혼 상대이자 수정에게는 새엄마라고 불러야 하는 여자. 오명자는 빈소 안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조문객도 없네. 살면서 친구 하나 못 사귀고 뭘 한 거야, 이 인간은. 수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오명자가 수정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슬픔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됐고, 장례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 집 정리해야 하니까. 집 정리요? 니들 거기서 계속 살려고? 세상 물정을 알아야지. 오명자는 영정 사진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빈소를 휙 둘러본 뒤 나가버렸어요. 향 하나 피우지 않고 절 한 번 하지 않고. 그게 아빠의 아내라는 사람이 보여준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수정은 오명자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장례 끝나면 집에서 쫓아내려는 거구나. 수정은 아빠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나 어떡해. 장례가 끝난 그날 저녁 수정은 동생들을 재우고 몰래 집안을 뒤졌습니다. 아빠가 말한 장롱, 안쪽 서랍, 제일 깊은 곳. 낡은 장롱의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옷가지들 사이로 손을 넣어 더듬거리다가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게 닿았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수정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천주머니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주머니를 펼치자 낡은 반지 케이스 안에 은은하게 빛나는 반지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정은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평범해 보이는 반지였지만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HOSAN. 수정은 반지를 꼭 쥐었어요. 엄마가 아끼던 거라면서, 시집갈 때 주려고 했다면서. 아빠, 나 아직 15인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수정은 소리 없이 삼켰습니다. 동생들이 깰까봐. 다음 날 아침 오명자가 찾아왔어요. 짐 싸. 현관문을 열자마자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수정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집 보증금 뺐어. 오늘까지 나가야 해.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가 저희 집인데 저희가 어딜 가요? 오명자가 서류를 수정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네 아빠 빚이 얼만지 알아? 이 집 보증금으로도 안 갚아져. 내가 손해보면서 정리해 주는 거야. 수정은 서류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어려운 한자와 법률 용어 투성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명자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있었다는 걸.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요? 내가 알게 뭐야. 친척 집이든 고아원이든 알아서 가. 나는 할 만큼 했어. 오명자가 집안을 휘휘 둘러보더니 장롱 쪽으로 다가갔어요. 수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인간 숨겨놓은 비상금도 없나? 오명자가 장롱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어요. 수정은 어젯밤 반지를 찾아두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지는 지금 수정의 양말 속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오명자가 빈 서랍들을 뒤지다가 혀를 찼어요. 진짜 남긴 거 하나 없네. 쓸모없는 인간. 수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 욕을 하는 저 여자를 당장이라도 밀쳐내고 싶었지만 동생들이 보고 있었어요. 겁에 질린 눈으로 구석에서 언니를 바라보는 수미와 수아. 오명자가 돌아서다가 문득 수정을 노려봤습니다. 야, 너 혹시 뭐 빼돌린 거 없지? 없어요. 수정이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오명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없어? 없는데 네 눈은 왜 그렇게 흔들려? 오명자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수정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잘 들어. 나중에 네가 뭘 들고 나갔다는 거 알게 되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도둑으로. 저 도둑 아니에요. 오명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고아원에서 정가자로 시작하기 싫으면 얌전히 빈손으로 나가. 알았어? 수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발바닥 아래 양말 속의 반지가 갑자기 뜨겁게 느껴졌어요. 들키면 안 돼. 절대로. 오명자가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안 나가면 내가 직접 짐 내다 버린다. 알았어? 문이 쾅 닫혔어요. 수정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빠도 없고 집도 없고 갈 곳도 없다. 15살 소녀의 어깨 위에 세상의 모든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앉은 것 같았죠. 언니, 우리 어디로 가? 수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아는 말없이 언니의 팔에 매달려 있었어요. 수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어떻게든 할게.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세 자매는 비닐봉지에 옷가지 몇 벌을 담아들고 골목을 걸었어요. 갈 곳은 없었지만 일단 그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오명자가 정말로 짐을 내다 버릴 것 같았거든요. 언니, 비 맞으면 수아 감기 걸려. 수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는 원래 몸이 약했어요. 지난 겨울에도 폐렴으로 입원한 적이 있었죠. 수정은 자신의 잠바를 벗어 쌍둥이들 머리 위에 씌워줬습니다. 비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조금만 참아. 언니가 비 안 맞는데 찾아볼게. 수정은 골목 끝에 처마 밑으로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세 자매는 서로를 끌어안고 밤을 보냈어요. 수정은 품 안에서 잠든 동생들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양말 속에 숨겨둔 반지가 발바닥에 닿는 느낌이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이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아직 뺏기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 아빠,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애들은 어떻게? 빗소리만 처마 끝에서 똑똑 떨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 자매는 낮에는 공원 벤치에서, 밤에는 건물 처마 밑에서 지냈어요. 수정이 가진 돈은 며칠 전 아빠 주머니에서 나온 몇만 원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편의점 삼각김밥과 물을 사 먹느라 거의 바닥났죠. 그러던 어느 날 수아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기침은 점점 심해졌어요. 수아의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언니, 수아, 이마가 불덩이 같아. 수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수정이 수아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볼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수아야, 많이 아파? 언니, 머리가 아파. 온몸이 아파. 수아의 목소리가 기어들었어요.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수정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주머니에 남은 건 동전 몇 개뿐이었죠. 그날 밤 수정은 잠든 동생들 옆에서 양말 속 반지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반지가 얼마나 할까? 금은방에 가져가면 얼마라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문득 오명자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빈손으로 나가. 안 그러면 신고할 거야. 만약 금은방에서 이 반지가 돈 한 푼이냐고 물으면, 오명자가 신고라도 하면 내가 도둑으로 몰리는 걸까? 수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수아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수아가 죽으면 어떡해? 반지가 뭐가 중요해? 내가 감옥에 가면 가는 거지. 수아만 살릴 수 있다면. 수정은 이를 악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정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동생들을 데리고 시내로 나간 수정은 큰 귀금속 가게들을 피해 골목 안쪽에 작은 가게를 찾았어요. 큰 가게는 왠지 무서웠거든요. 신분증도 없는 어린아이가 반지를 들고 가면 당장 경찰을 부를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마침내 수정은 낡은 간판을 발견했어요. 고윤식 귀금속.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었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가게 안은 작고 허름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에게는 그 허름함이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이런 곳이라면 어린아이가 와도 이상하게 보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가게 문을 밀었습니다. 달랑. 낡은 초인종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고윤식 귀금속의 내부는 간판만큼이나 오래되어 보였어요. 유리 진열장에는 금목걸이와 은반지들이 드문드문 놓여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은 지지직거리며 불안하게 깜빡였죠. 카운터 뒤편 벽에는 누렇게 바랜 자격증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카운터 안쪽에서 신문을 보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고윤식? 이 허름한 가게의 주인이자 40년 경력의 감정사였어요. 고윤식의 눈이 가게 안으로 들어선 손님들을 훑쳤습니다. 얇은 잠바를 입은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 그리고 그 뒤에 숨어서 두리번거리는 어린 쌍둥이. 아이들의 행색이 말이 아니었어요. 옷은 구겨지고 때가 탔으며 머리카락은 며칠째 빗지 않은 듯 엉켜 있었습니다. 고윤식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어요. 40년간 이 업계에서 굴러온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금방 짐작할 수 있었죠. 작물인가? 고윤식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일단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도와줄까? 수정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카운터 앞으로 다가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며 오명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도둑으로 경찰에 넘긴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수아가 아팠으니까. 돈이 필요했으니까. 저기, 이거 얼마인지 봐주실 수 있어요? 수정이 주머니에서 낡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안에서 반지가 나왔어요.
고윤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반지를 집어들고 돋보기 너머로 찬찬히 살펴봤어요. 첫눈에 평범한 반지처럼 보였지만 고윤식은 40년을 이 업계에서 굴러온 사람이었어요. 손에 닿는 무게감, 표면의 광택, 세공의 정밀도, 그 모든 것이 이 반지가 보통 물건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죠. 이런 물건이 왜 이런 애한테서 나와? 고윤식의 경계심이 더 짙어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수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역시 물어본다. 도둑으로 의심하는 거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거짓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 거예요.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팔아야 해요. 병원비가 필요해서요. 고윤식은 수정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 뒤에 숨은 절박함도 느껴졌죠. 뒤에서 언니 다리를 붙잡고 있는 쌍둥이들의 초라한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고윤식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일단 조회 좀 해볼게. 고윤식이 카운터 아래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냈어요. 화면이 켜지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수정은 불안한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물건은 조회를 해봐야 해. 작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야. 고유번호가 있는 명품은 조회가 되거든. 수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작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오명자의 협박이 귓가에 울렸죠. 도둑으로 경찰에 넘긴다. 저 훔친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엄마 거예요. 수정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고윤식이 고개를 들어 수정을 바라봤어요. 알아. 네가 훔쳤다는 게 아니야. 그냥 절차상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마. 고윤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수정은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고윤식이 반지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각인이 있었어요. HOSAN.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새겨진 시리얼 넘버. 고윤식이 천천히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엔터키 위에 손가락이 올라갔어요. 딸깍과 함께 화면이 잠시 멈췄습니다. 데이터 확인 중. 잠시만 대기하십시오. 고윤식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보통은 바로 결과가 뜨는데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느렸습니다. 화면 한쪽에서 로딩 아이콘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죠. 이상하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고윤식이 혼잣말을 했어요. 수정은 그 말에 더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경찰에 신고가 가는 건가? 같은 시각 서울 강남 호상그룹 본사 빌딩 지하 3층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금지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보안관제센터,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검은 양복을 입은 직원들이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죠. 그중 한 모니터에서 갑자기 붉은 경고등이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삐, 삐, 삐. 경고음과 함께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VIP 인장 감지. 코드 MS1. 위치 확보 완료. 서울 중구 고윤식 귀금속. 관제센터가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15년간 단 한 번도 작동한 적 없던 시스템이 갑자기 살아난 거였죠. 팀장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직원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서문재 팀장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서문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장님께 즉시 보고해. 70층 회장 집무실. 김태겸은 이사회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예정된 중요한 안건이었죠.
펜을 든 손이 서류 위를 미끄러지는데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어요. 내선 전화였습니다. 보안팀 직통 라인. 태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이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장님, 서문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서문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인장 신호가 잡혔습니다. 태겸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MS1. 15년 전 등록하신 그 반지입니다. 방금 조회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태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펜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15년 전, 동생 미숙이 집을 나가던 날, 태겸은 미숙에게 반지를 건넸었어요. 호상가의 인장이 새겨진 자신이 직접 주문 제작한 반지. 그리고 그 반지에는 특별한 장치를 걸어뒀죠. 세상 어디서든 이 반지의 시리얼 넘버가 조회되면 내게 위치가 전송되도록 미숙이 언젠가 돌아오길 바라며 만든 최후의 안전장치. 15년간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던 그 시스템이 지금 신호를 보낸 거였어요. 위치가 어디야? 태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울 중구입니다. 고윤식 귀금속이라는 작은 금은방이에요. 태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와르르 흩어졌어요. 회장님, 오후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비서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태겸은 이미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취소해. 네. 하지만 오늘 안건이 다 취소하라고 했어. 태겸이 비서실을 지나치며 벽에 걸린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전용 기사가 있었지만 그는 직접 운전대를 잡을 생각이었어요. 회장님,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서문재가 뒤따라오며 말했어요. 태겸이 잠시 멈칫했다가 차키를 던졌습니다. 빨리 가. 차량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태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손만이 주머니 속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이미 검은 벤츠 5대가 일렬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태겸이 맨 앞차의 뒷좌석에 올라타자 차량 행렬이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현장 봉쇄하고 그 반지 들고 온 사람 절대 놓치지 마.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아무도 못 믿어. 태겸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서문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검은 벤츠들이 서울 도심을 가르며 질주했어요. 사이렌 소리는 없었지만 다른 차들은 알아서 길을 비켜줬습니다. 태겸은 창밖을 응시한 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15년간 사람을 풀어 동생을 찾았지만 단 한 번도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한복판의 허름한 금은방에서 그 반지가 나타났다는 건 미숙이 살아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태겸은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가서 확인해야 했어요. 그 시각 고윤식 귀금속. 노트북 화면에 로딩이 끝나고 결과가 떴습니다. 고윤식의 눈이 커졌어요. 40년 경력 동안 이런 표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VIP 등록 물품. 해당 조회권 자동 통보 완료. 등록인 호상그룹. 호상그룹? 고윤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벌 호상그룹? 이 반지가? 그가 고개를 들어 수정을 바라봤습니다. 때 묻은 잠바를 입은 마른 소녀가 불안한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뒤에서 쌍둥이들이 언니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고요. 이 애들이 대체 무슨 물건을 들고 온 거지? 아저씨, 왜 그래요? 무슨 문제 있어요?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윤식은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호상그룹에서 직접 등록한 VIP 물품이라면 분명 대단한 사람이 찾으러 올 거예요. 하지만 눈앞의 아이들은 너무 초라했어요. 며칠째 굶은 것 같은 얼굴, 공포에 질린 눈빛. 고윤식이 한숨을 내쉬며 지갑에서 지폐를 꺼냈습니다. 아가, 이거 받아. 네. 감정에 시간이 좀 걸려. 근처에서 밥이라도 좀 먹고 와라. 선지급금이야. 수정의 눈에 의심이 어렸어요. 왜 돈을 그냥 주지? 뭔가 이상해. 설마 경찰에 신고한 건가? 하지만 3만 원이었습니다. 며칠은 버틸 수 있는 돈. 굶주린 동생들을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문이 닫히고 고윤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 아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애들 대체 뭘 갖고 온 거야? 호상그룹이라니. 고윤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40년간 이 업계에 있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가게를 나선 수정은 자꾸만 뒤를 돌아봤어요. 아저씨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한 걸까? 그래서 시간을 끌려고 돈을 준 걸까? 불안했지만 지금은 동생들이 먼저였습니다. 수아의 이마는 여전히 뜨거웠고 수미는 아까부터 배가 고프다고 칭얼거리고 있었거든요. 고윤식 귀금 속의 문을 나선 수정은 손에 쥔 지폐를 내려다봤습니다. 3만 원. 며칠째 굶다시피 한 아이들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수정은 금은방 아저씨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몰라 의아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수아의 이마는 여전히 뜨거웠고 수미의 배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꼬르륵 소리가 났거든요. 가게를 나서자 바로 앞에 오뎅을 파는 노점상이 보였습니다. 얘들아, 우리 오뎅 사 먹을까? 수정이 묻자 쌍둥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오뎅 먹고 싶어. 오뎅 국물이랑.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열이 있어서인지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오뎅 먹자. 허름한 천막 아래로 오뎅 꼬치들이 국물 속에 담겨 있었고 그 냄새가 코끝을 스쳐 지나가자 배가 더 고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 자매가 포장마차 앞에 섰을 때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 줄까? 오뎅 3개랑 국물 좀 주세요. 수정이 10,000원짜리를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거스름돈과 함께 종이컵 3개에 뜨거운 국물을 담아주고 오뎅꼬치 3개를 건넸어요. 수정은 거스름돈을 잠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돈으로 며칠은 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수아가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지자 아이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언니 따뜻해. 수아가 호흡 불며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언니, 이거 마시니까 배 안이 따뜻해져. 오뎅 국물이 설탕 같아. 설탕 같다는 말에 수정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 설탕처럼 달콤한 거였어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7살 수아는 알지 못했죠. 수미도 국물을 한 입 머금고는 배시시 웃었어요. 맛있다, 언니. 쌍둥이의 그 작은 미소를 보는 순간 수정의 목 안쪽이 뜨겁게 조여왔습니다. 고개를 돌려 동생들이 보지 못하게 눈가를 훔쳤어요. 울면 안 돼. 언니가 울면 애들이 불안해하니까. 수정은 자신의 오뎅을 동생들 입에 번갈아가며 한 입씩 먹여주었습니다. 언니는 배 안 고파. 너희가 먹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동생들이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하면 안 되니까. 수정이 동생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잠깐이라도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한 30초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수정의 몸이 굳었습니다. 저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골목 한쪽에서 쇼핑백을 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오명자. 화려한 패딩에 풀 메이크업을 한 그녀가 비죽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근처에서 쇼핑을 하다가 우연히 아이들을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고아원 안 가고 여기서 뭐해? 거지 생활 재밌어? 수정은 동생들을 등 뒤로 밀어넣으며 입을 다물었어요. 대꾸하면 안 돼. 그냥 무시하면 돼. 하지만 오명자의 시선이 수정의 손에서 멈췄습니다. 어묵꼬치와 김이 나는 국물. 오뎅 사 먹을 돈은 있네. 오명자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돈 어디서 났어? 응? 훔쳤지? 수정이 대답하지 않자 오명자의 눈을 흘기다가 갑자기 수정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어요. 수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명자가 다른 손으로 수정의 가방 끈을 잡아당겼어요. 이거 내놔. 여기에 뭐 들어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수정이 가방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반지 케이스가 들어있었어요. 이리 내놔봐. 뭐가 있길래 꼭 붙들고 앉아? 너 뭐 훔쳐간 거 있지? 노점 아주머니가 놀라서 다가왔어요.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꺼져.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오명자가 악을 썼습니다. 아주머니가 그 기세에 주춤하며 물러섰어요. 쌍둥이들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워, 언니. 오명자가 수정의 팔을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수정이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무릎이 아스팔트에 긁혀 피가 배어났지만 수정은 가방을 놓지 않았어요. 가방 속에서 반지 케이스를 꺼내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이게 뭐야?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오명자가 수정의 팔을 잡았어요. 수정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나요. 이건 엄마 거라고요. 오명자가 수정의 손에서 케이스를 뺏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눈이 멀 것 같은 빛이 쏟아졌습니다. 오명자가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수정도 희미하게 눈을 뜨고 빛이 오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헤드라이트. 5대의 검은 벤츠가 골목을 가득 채우며 들어서고 있었어요. 서치라이트가 노점을 향해 쏟아지면서 골목 전체가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뭐야 이게? 오명자가 빛에 눈이 멀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차들이 포장마차 앞에서 동시에 멈춰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멎고 일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맨 앞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 자락이 먼저 보였고 이어서 광이 나는 구두가 젖은 아스팔트를 밟았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서늘한 공기를 온몸에 두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뒤로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저 여자 떼어내.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은 양복의 수행원들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2명이 오명자의 양팔을 잡고 수정에게서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야, 이게 뭐야? 나 누군지 알아. 오명자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행원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수정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숨을 몰아쉬었어요. 무릎에서 피가 흘렀고 머리카락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품에 안은 반지 케이스만을 꼭 쥔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수정은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를 괴롭혔던 사채업자들이 떠올랐어요. 검은 차, 검은 양복, 그리고 차가운 눈빛. 똑같았어요. 우리 아빠 죽었다고요. 수정이 울부짖었습니다. 빚 갚을 것도 없어요. 제발 가세요. 제발요.
동생들을 등 뒤로 숨기며 수정이 외쳤어요. 목이 터져라 소리 질렀습니다. 쌍둥이들이 언니의 등 뒤에서 서럽게 울고 있었죠. 순간 남자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오명숙과 실랑이를 하다 떨어뜨리고 만 반지 케이스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반지 케이스를 본 남자는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건 분명 미숙이 반지야. 그가 15년 전 직접 미숙에게 건넸던 바로 그 케이스였어요. 곧바로 수정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매, 코, 입술. 15년 전 집을 나가던 동생의 얼굴이 눈앞의 소녀와 겹쳐졌습니다. 김태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미숙이. 눈앞의 아이는 동생 미숙을 빼닮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미숙이 그대로 자란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태겸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위에 고급 코트가 닿는 것도 아랑곳 없이 그는 수정의 앞에 꿇어앉았어요. 수정은 그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서웠던 남자가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다니. 이 케이스 혹시 네가 가지고 있던 거니? 태겸이 낮게 말했어요. 수정은 무의식적으로 케이스를 집어들면서 대답했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 거예요. 네 엄마가 누군데? 김미숙이요. 그 이름이 수정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태겸의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미숙이. 김미숙? 태겸이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15년간 수만 번을 불렀던 그러나 단 한 번도 대답을 듣지 못했던 이름. 네 엄마가 김미숙이야? 엄마 어디 있어?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수정의 대답에 태겸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태겸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양복 안쪽을 더듬어 무언가를 꺼냈어요. 반지 케이스였습니다. 수정이 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하지만 훨씬 깨끗하게 보관된 케이스. 태겸이 케이스를 열자 안에서 반지 하나가 나왔어요. 우리 엄마 반지랑 똑같아요. 태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미숙이한테 똑같은 반지를 줬었어. 15년 전에 내 동생한테. 그가 수정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태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네 외삼촌이다. 김태겸이야. 수정은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외삼촌, 엄마의 오빠, 엄마가 살아생전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가족. 외삼촌이요? 그래. 네 엄마 오빠. 15년을 찾았어. 네 엄마 미숙이를. 태겸의 눈물이 수정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수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서움인지 안도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태겸이 고개를 들어 수행원들을 바라봤어요. 코트? 짧은 한마디였지만 수행원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검은 코트들을 벗어 세 자매에게 다가갔어요. 한 명은 수정에게, 다른 두 명은 쌍둥이들에게 코트를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차로 모셔. 태겸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수행원들이 정중하게 아이들을 부축해 맨 앞 벤츠 뒷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수정은 걸으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오명자가 수행원들에게 붙잡힌 채 발버둥 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벤츠 뒷좌석은 넓고 따뜻했어요. 가죽 시트에서 좋은 냄새가 났고 차 안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포근했습니다. 태겸이 수정의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정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며칠간 굶으며 버텼던 몸, 공포와 긴장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풀려버렸습니다. 살았다. 그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수정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동생들 걱정을 해야 하는데 아직 물어볼 게 많은데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외삼촌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에 기대어 수정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언니, 언니. 수미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수정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서 의식을 놓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수정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천장이 너무 높았어요. 곰팡이 얼룩도 갈라진 금도 없는 하얀 천장. 은은한 조명이 눈을 찌르지 않게 부드럽게 퍼져 있었고 어디선가 따뜻한 공기가 살랑살랑 흘러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수정은 몸을 일으키려다가 팔에 연결된 수액줄을 발견했어요. 그제야 여기가 병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정이 알던 병원과는 전혀 달랐어요. 침대가 너무 푹신했습니다. 이불은 마치 구름처럼 가벼우면서도 포근했고 베개에서는 좋은 냄새가 났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병실 한쪽에는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작은 냉장고까지 있었죠. 꿈인가? 수정은 볼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언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정이 고개를 돌리자 병실 한쪽 테이블에서 2개의 작은 그림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수미와 수아. 수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때가 찌든 낡은 옷 대신 보송보송한 분홍색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엉킨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빗겨져 반짝반짝 윤기가 흘렀고 볼에는 혈색이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수아의 얼굴에서 병색이 사라져 있었어요. 수아야, 너열은? 수정이 다급하게 손을 뻗어 수아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시원했어요. 며칠간 불덩이처럼 뜨거웠던 열이 완전히 내린 거였죠. 나 다 나았어, 언니. 의사 선생님이 주사 놔주고 맛있는 것도 주셨어. 수아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어요. 며칠 전까지 축 늘어져 있던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언니, 여기 진짜 좋아. 밥도 맛있고 침대도 푹신하고 목욕탕에서는 좋은 냄새 나는 거품이 나왔어. 수미가 신나서 떠들었어요. 수정은 두 동생을 번갈아 보며 얼떨떨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 왜 있는 거야? 누가 이렇게 해준 거야? 외삼촌이. 쌍둥이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외삼촌? 응, 어제 그 아저씨 있잖아. 우리한테 외삼촌이래. 수정의 머릿속에 어젯밤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골목에서 쓰러지기 직전 그 남자가 손을 잡아주었던 모습, 내가 네 외삼촌이다라고 했던 목소리. 바로 그때 병실 한쪽에서 사륵사륵하는 작은 소리가 났어요. 수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굳어버렸어요. 병실 구석 소파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겸.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건 과도와 사과였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사과 껍질을 깎고 있었는데 껍질이 울퉁불퉁하게 끊겨 있었어요. 태겸이 고개를 들어 수정을 바라봤습니다. 일어났니? 수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불을 꽉 움켜쥔 채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태겸이 깎다 만 사과를 접시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배 안 고파? 죽 시켜놨는데 먹을 수 있으면 먹어. 수정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겸이 가까이 올수록 몸이 뒤로 움츠러들었습니다. 태겸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수정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모양이었습니다. 나한테 할 말 있으면 해. 수정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를 왜 도와줘요? 네가 내 조카니까.
그래서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수정의 목소리에 날이 섰어요. 태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 엄마 버린 사람들이라면서요. 아빠가 그랬어요. 엄마 가족은 엄마를 버렸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가족이 없다고. 수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뭐 했는데요? 아빠가 죽어가면서까지 우리 지킬 때는 어디 있었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말해줬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엄마를 반대했던 외가, 결국 엄마를 내쫓은 사람들. 태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수정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겸이 천천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내가 부족해서 네 엄마를 놓친 거다. 수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나는 젊었고 오만했어. 내 동생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반대하고 화내고 그러다가 놓쳤어. 태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 그때 한 번만 더 미숙이 얘기를 들어줬으면, 한 번만 더 잡았으면. 그런 생각만 했어.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수정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골목에서 무릎을 꿇었던 남자, 재벌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라도 찾게 해줘서 고맙다. 네가 그 반지를 팔려고 하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너희를 못 찾았을 거야. 태겸이 고개를 들어 수정을 바라봤어요. 믿기 어려운 거 알아.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천천히 믿으면 돼. 나는 어디 안 가니까. 수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직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빠를 괴롭히던 사채업자들과는 다르다는 건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날카로운 눈매. 태겸의 바로 옆에 서서 서류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분은 정도혁 비서실장님이다. 태겸이 수정에게 짧게 소개했어요. 박수찬 씨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입니다. 정도혁이 나직하게 말했어요. 태겸이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더 알아봐.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상세히 보고해. 알겠습니다. 정도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오명자는 현재 저희 보안팀에서 격리 중입니다. 아동학대 및 재산 갈취 정황이 확인되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태겸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한 건도 빠뜨리지 마. 내 조카들한테 한 짓 전부 다 대가를 치르게 해. 명심하겠습니다. 정도혁이 나가고 또 한 번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회장님. 이번에 들어온 건 안경을 쓴 40대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문재 법무팀장님이야. 태겸이 다시 수정에게 소개했어요. 아이들의 법적 보호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서문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수정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숙이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정 양, 지금부터 우리 법무팀이 세 자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할 거예요. 첫째, 오명자가 빼돌린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환수할 겁니다. 둘째, 그녀가 저지른 아동학대에 대해 고발 조치를 진행합니다. 셋째, 세 자매의 친권과 양육권을 회장님께서 맡으실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을 거예요. 수정은 어려운 말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켜주려 한다는 것.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알기 쉽게 다시 설명해 줄게. 서문재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의료진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수아를 담당하는 의사가 태겸에게 보고했어요. 고열과 영양실조로 인한 탈수 증세가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되었습니다. 며칠간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쉬면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확실한 거야?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의사가 나가고 수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죽지 않아. 그 사실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수아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어서 약도 못 사서 그래서 엄마 반지를 팔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수아는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았고 따뜻한 침대에서 푹신한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미도 옆에서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고 있었죠.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왜 울어? 태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자리를 뜨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동생이 살아서요. 수정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태겸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정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반지 케이스였어요. 이거. 태겸이 케이스를 열어 수정에게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엄마의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너희 거야. 네 엄마가 남긴 거니까. 수정이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겸이 수정의 손을 가만히 감싸쥐었어요. 이젠 내가 너희들을 지킬 거야. 외삼촌으로서 네 엄마 대신 너희 지켜줄게. 약속해. 수정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손안에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아직 이 사람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동생들이 따뜻한 곳에서 잠들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정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정은 그 며칠 동안 마치 다른 세상에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눈을 뜨면 하얀 천장이 보였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곰팡이 냄새도 축축한 이불도 배고픔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없었어요. 호상그룹 소유 병원의 12층 전체가 새 자매를 위해 비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앞부터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누구도 허락 없이는 2층에 발을 들릴 수 없었죠. 수정은 처음에 그 모습이 무서웠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도혁 비서실장이 설명해줬어요. 오명자 같은 사람이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가씨들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수정은 이 성벽 같은 경호가 자신들을 가두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병원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간호사들이 쌍둥이를 목욕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정은 동생들이 걱정되어 함께 따라갔어요. 욕실은 수정이 본 어떤 곳보다도 넓고 깨끗했습니다. 하얀 타일이 반짝거렸고 욕조에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물 위에는 알록달록한 거품이 떠 있었는데 달콤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우와, 언니, 거품이다. 수아가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어요. 목욕 거품 처음 봐. 이거 먹어도 돼? 안 돼, 바보야. 이건 먹는 거 아니야. 수미가 동생의 머리를 톡 치며 웃었어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쌍둥이들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정도 옆에서 동생들을 도왔어요. 그러다 수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아의 등에 길게 난 흉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수미의 팔에도 작은 흉터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언니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수정도 아이였습니다. 15살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동생들의 상처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수정은 고개를 돌려 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동생들에게 들키면 안 됐으니까. 언니, 왜 울어? 수아가 물속에서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안 울어. 비눗물이 눈에 들어갔어. 수정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목욕을 마친 쌍둥이들에게 새 옷이 주어졌습니다. 실크 잠옷이었어요. 분홍색과 하늘색, 두 벌. 만지기만 해도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질 것 같은 부드러운 천이었습니다. 언니, 이거 봐. 수미가 잠옷을 입고 침대 위에서 팔을 벌렸어요. 너무 부드러워서 꿈꾸는 것 같아. 진짜 공주님 옷 같아. 수아도 옆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나 공주님이야. 공주님. 수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동생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걸 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김태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로 검은 양복의 직원들이 줄줄이 따라 들어왔어요. 손에 커다란 상자들과 쇼핑백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수정이 어리둥절해서 물었어요. 태겸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왠지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그냥 애들 가지고 놀 거. 직원들이 상자를 열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인형들이었습니다. 곰인형, 토끼 인형, 강아지 인형, 고양이 인형. 크기도 종류도 다양했어요. 마치 백화점 인형 코너를 통째로 옮겨온 것 같았습니다. 쌍둥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와! 수아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거 다 우리 거예요? 응. 태겸이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상자 속에서 커다란 곰인형 하나를 꺼냈습니다. 분홍색 리본을 단 푹신한 곰인형이었어요. 태겸이 어색하게 수아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건 네 거야. 곰인형을 내미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재벌 회장이 수천억 원의 자산을 굴리는 사람이 7살 아이에게 인형을 건네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두 팔로 곰인형을 받아 안았어요. 고마워요, 외삼촌. 수아가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태겸의 표정이 살짝 풀렸어요. 저녁이 되자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병원 식사가 아니었어요. 호상그룹 소속 호텔의 셰프가 직접 만든 요리들이었습니다. 단 굶주렸던 아이들의 위장을 고려해 자극적이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것들로요. 부드러운 전복죽, 담백한 흰살 생선 찜, 직접 간 소고기로 만든 미음, 달지 않은 고구마 무스. 수정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왜 안 먹어? 태겸이 물었습니다. 그냥 목이 막혀서요. 수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를 셋이서 나눠 먹었습니다. 동생들에게 양보하느라 자신은 늘 반쪽만 먹었죠. 쓰레기통을 뒤져 유통기한 지난 빵을 주워 먹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향긋한 음식들. 수정이 떨리는 손으로 죽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안에 넣는 순간 전복의 감칠맛이 혀 위로 퍼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맛없어? 태겸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요.
수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엄마도 이런 거 못 먹어봤는데 엄마 생각이 나서요. 태겸은 아무 말 없이 수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수건을 건넸어요. 그날 밤 수정은 잠에서 깼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눈을 떴는데 병실 안에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소파 쪽이었습니다. 수정이 고개를 돌렸어요. 태겸이 거기 있었습니다. 소파에 구겨진 자세로 앉아서 수아의 침대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체온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양복 재킷은 벗어서 의자에 걸쳐져 있었고 셔츠는 구김투성이었죠. 밤새 여기 있었던 거야? 수정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태겸이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수아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려 수아의 어깨를 덮어주고 아이의 이마에 손등을 대어봤어요. 열은 안 나네. 낮은 혼잣말이었습니다. 태겸이 다시 소파로 돌아가 앉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정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 진짜로 우리 걱정하는 건가? 재벌 회장이 밤새 아이의 열을 체크하고 이불을 덮어주고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지키고 있다. 수정이 알던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정은 눈을 감았어요.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겸이 수정을 불렀습니다. 병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응접 공간에서 태겸이 낡은 지갑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뭔지 알아? 수정이 지갑을 바라봤습니다. 가죽이 달아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어요. 아빠 지갑이에요.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항상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그 지갑. 병원에서 아빠가 돌아가신 후 어디로 갔는지 몰랐는데 여기 있었어요. 비서실장한테 박수찬 씨 유품을 회수하라고 했어. 이건 그 중 하나야. 태겸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얼굴, 바람에 날리는 긴 머리카락. 엄마다. 수정이 숨을 삼켰어요. 태겸이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사진 뒷면에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햇살 미숙, 영원히 사랑. 태겸이 다른 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천조각 3개가 접혀 있었어요. 이건 뭐야? 수정이 물었어요. 베넷 저고리야. 니들 태어났을 때 입었던 옷에서 잘라낸 조각인 것 같아. 수정, 수미, 수아. 새 아이의 베넷 저고리 조각을 아빠가 지갑에 넣고 다녔던 거였어요. 태겸이 한참 동안 그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박수찬이라는 남자, 내가 오해했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그 사람이 미숙이를 꼬여서 데려간 줄 알았어. 내 동생을 불행하게 만든 나쁜 놈인 줄 알았어. 태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이 남자는 진짜로 내 동생을 사랑했고 너희를 목숨처럼 지킨 거야. 수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알아. 이제 알아. 태겸이 지갑을 수정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네가 가져. 네 아빠 거니까. 수정이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받아 안았어요. 아빠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겸은 세 자매를 불러 모았습니다. 수정, 수미, 수아가 나란히 소파에 앉았어요. 태겸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태겸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쌍둥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렸고 수정은 긴장한 눈으로 외삼촌을 바라봤습니다. 태겸이 수정의 손을 잡았어요. 너희는 이제 호산의 공주들로 살게 해줄게. 내 조카들로서 누구도 너희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어. 태겸의 눈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오명자 같은 사람이 다시는 너희한테 손 못 대게 할 거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성벽 안에서 살게 해줄게. 수정은 외삼촌의 눈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의 오만함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싶은 사람의 절실함이. 수정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어볼게요. 외삼촌. 그 말에 태겸에 굳어있던 표정이 살짝 풀렸습니다. 고마워. 그가 낮게 말했어요. 수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외삼촌, 그럼 나 공주님이야? 그래. 네가 공주님이야. 우와, 나 공주님이래. 수아가 수미에게 자랑했어요. 수미도 따라 웃었습니다. 수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빠, 우리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 불빛들 아래에서 얼어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따뜻한 곳에서 그 불빛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호산그룹 본사 빌딩 70층 회장 집무실의 문이 열리고 정도혁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박수찬에 대한 정밀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태겸이 손을 뻗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파일을 펼치는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첫 장부터 빼곡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2009년 김미숙과 결혼 후 서울 외곽 원룸에서 신혼 시작. 같은 해 호상가의 추적을 피해 본적 말소 및 개명 시도. 2010년 장녀 수정 출생. 당시 박수찬은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 부산, 대전 등지를 전전하며 막노동, 대리운전, 공장 야간 작업 등 고된 노동에 종사. 2017년 쌍둥이 수미와 수아 출생. 김미숙의 건강 악화 시작. 2020년 김미숙 사망. 사인은 만성 신부전으로 인한 합병증. 2021년 오명자와 재혼. 오명자의 의도적인 접근으로 추정. 2023년 교통사고로 사망. 태겸은 서류를 읽어내려가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수찬이라는 남자는 15년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건설 현장으로 나가고 밤 10시까지 일한 뒤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은 4시간이 채 되지 않았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호상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수찬은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면 미숙이 가문에 끌려갈까봐 일부러 기록이 남지 않는 일용직만 골라다녔어요. 은행 계좌도 만들지 않았고 휴대폰도 선불폰만 사용했습니다. 정도혁이 서류 뒷부분을 펼쳤어요. 그리고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작은 노트였어요. 김미숙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박수찬이 유품 속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 일기장을 받아들고 낡은 표지를 넘기자 동생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2년 3월 15일. 오늘도 수찬 씨가 새벽같이 나갔다. 현장에서 일하다 손을 다쳤는데 병원비 아깝다고 집에서 대충 소독만 했다. 내가 보기엔 꿰매야 할 것 같은데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건데. 2015년 8월 22일. 수정이가 오늘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수찬 씨도 울고 나도 울었다. 이 사람은 나 때문에 날개를 꺾었지만 아이에게는 하늘이 되어주고 있다. 2019년 12월 3일.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돈이 없다. 수찬 씨한테 말하면 또 무리해서 일할 거다. 그냥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는 것만 봐도 나는 행복해. 태겸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 병원비가 없어서 아픈 것도 참으며 살았다는 것, 그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태겸이 갑자기 책상 위에 펜꽂이를 집어들어 벽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 났어요. 하지만 태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을 쓸어 바닥에 내팽개치고 의자를 발로 걷어찼어요. 내가 죽인 거야. 내가 미숙이를 죽인 거라고. 태겸이 울부짖었습니다. 정도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20년간 회장 곁을 지켰지만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태겸이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숨을 고르며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 서문재 법무팀장이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태겸은 마음을 추스른 상태였지만 눈가가 아직 붉었습니다. 서문재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박수찬의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한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어두운 도로 박수찬의 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채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브레이크 고장이었습니다. 정비 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고 일주일 전 정비소에서 브레이크 이상 소견을 받았지만 수리는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오명자의 통화 기록이었어요. 사고 이틀 전 정비소 사장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고 정비소 사장의 계좌에 오명자 명의로 1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오명자가 브레이크 이상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정황.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태겸은 수정을 불렀습니다. 병실 한쪽 소파에 나란히 앉아 태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정아, 힘들겠지만 물어볼 게 있어. 너희 새엄마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어? 수정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을 꼬았다 폈다 하며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안 줬어요. 태겸이 가만히 들었어요. 저희가 뭐 잘못하면 하루 종일 굶겼어요. 수아가 배고프다고 울면 소리 지르고요. 아빠한테는 저희가 밥 먹었다고 거짓말하라고 했어요. 말 안 들으면 고아원에 보내버린다고. 수정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는 보험금 타내려고 서류 위조하려는 거 봤어요.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맨날 너희는 도둑의 자식이라고. 아빠가 다른 사람 돈 훔쳐서 도망 다닌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이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수정이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어요. 저 그 말 믿을 뻔했어요. 아빠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태겸이 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빠는 영웅이야. 너희를 지키려고 15년간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야. 절대 도둑이 아니야. 수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태겸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도혁을 바라봤습니다. 오명자뿐만 아니라 그 여자한테 협조한 놈들 전부 다 파헤쳐. 정비소 사장, 서류 위조 도와준 행정사, 아이들 학대 사실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정도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겸이 창밖을 바라보며 수정에게 말했어요. 수정아, 그 반지 있잖아. 엄마 반지. 네. 사실 그건 내가 미숙이한테 줄 때 약속을 했던 거야. 네가 정말 위험하면 이 반지의 번호를 세상에 노출시켜라. 그러면 내가 찾아갈 거다. 그렇게 말했어. 수정이 외삼촌을 바라봤어요. 미숙이는 끝내 반지를 노출하지 않았어. 그렇게 힘들면서도, 그렇게 아프면서도.
나한테 연락하면 자기 가족을 빼앗길까봐. 그래서 끝까지 혼자 버틴 거야. 태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네가 그 반지를 세상에 내놓았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찾은 거야. 수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빠가 왜 그 반지를 끝까지 간직했는지, 엄마가 왜 그걸 시집갈 때 주라고 했는지,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그날 밤 태겸은 다시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손에는 미숙의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그는 몇 번이고 읽었어요. 오빠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언젠가 다시 만나면 우리 아이들 자랑할게. 정말 예쁘게 컸어. 태겸이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가 지킬게 미숙아. 그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네 아이들 내가 지킬게. 내 동생을 죽게 하고 내 조카들을 길바닥에 내팽개친 데가 뼈저리게 치르게 해줄 거야. 그의 눈에 서늘한 빛이 서렸습니다. 며칠 후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오명자는 명품관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박수찬의 보험금으로 산 새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화장품 매장을 기웃거리고 있었죠. 아이들을 길바닥에 내쫓은 지 열흘이 지났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 같은 건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오히려 짐을 덜어낸 것처럼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그래, 잘 된 거야. 골칫덩이들 없어졌으니까. 오명자가 립스틱을 테스트하려던 순간이었어요. 백화점 정문 쪽이 갑자기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대며 길을 비켜줬어요. 오명자가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검은 벤츠 5대가 백화점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선두에 서문재 법무팀장이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명자 씨, 서문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동학대, 보험사기, 문서위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에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오명자가 악을 썼지만 서문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짓에 경찰들이 다가와 오명자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싫어. 내가 누군지 알아? 오명자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백화점 안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만에 오명자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호상그룹 법무팀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움직였어요. 오명자가 박수찬의 이름으로 가로챘던 보험금, 빼돌린 아파트 보증금, 그 돈으로 산 명품들까지 모든 자산이 압류되었습니다.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고 신용카드는 정지되었어요. 오명자가 숨겨둔 비상금까지 털릴 만큼 털렸습니다. 단 1시간 만에 그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음 날 전국의 뉴스에 오명자의 얼굴이 떴습니다. 호상그룹 계열 미디어가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어요. 아동학대, 보험사기, 문서위조, 그리고 남편 살해 혐의까지 오명자가 저지른 모든 악행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찍었어요. 댓글창에는 분노와 저주가 쏟아졌습니다. 오명자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디를 가든 손가락질을 받았고 아는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서문재 법무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명자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쳤어요. 10년 전 남편에게 저질렀던 사기,
5년 전 친척에게 빌린 돈을 떼먹은 일, 3년 전 직장에서 횡령한 돈까지 크고 작은 범죄들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하나하나가 고소장으로 쌓여갔어요. 서문재는 오명자가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도록 형량을 쌓아 올렸습니다. 브레이크 수리를 방치했던 정비소 사장도 잡혀갔어요. 오명자에게 협조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환수된 보험금은 아빠의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 설립 자금으로 전액 기부되었습니다. 박수찬 장학재단.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태겸이 수정에게 말했어요. 네 아빠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박수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될 거야.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병원 병실. 세 자매가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정은 평화로운 얼굴로 숨을 쉬고 있었어요. 악몽에 시달리던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수미와 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새 인형을 껴안고 포근한 이불을 덮고 안심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겸이 병실 문을 살짝 열고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세 자매는 악몽을 꾸지 않고 평온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명자라는 악몽이 완전히 끝났으니까요. 태겸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 후 세 자매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호산 저택으로 이사했어요. 저택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대했습니다. 정문을 지나 차로 2분을 더 달려야 본관이 나왔고 본관 주변으로 여러 채의 별관이 흩어져 있었어요. 정원에는 분수대가 있었고 뒤편에는 작은 숲까지 있었습니다. 수정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을 위해 별관 한 동이 통째로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태겸의 지시였어요. 수정의 방은 넓고 햇살이 잘 드는 곳에 마련되었어요. 책상과 책장, 그리고 커다란 침대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정원의 꽃들이 보였죠. 수미의 방에는 그림 도구들이 가득했어요. 물감, 붓, 캔버스, 스케치북. 수미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는 걸 태겸이 알아챘던 거예요. 수아의 방은 동화 속 공주의 방 같았습니다. 분홍색 커튼, 별 모양 조명, 그리고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인형들. 아빠가 생전에 사주지 못했던 모든 장난감이 거기 있었어요. 수아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언니, 이거 다 내 거야? 그래, 다 네 거야. 수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아가 인형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곰인형을 껴안고 토끼 인형을 쓰다듬고 아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깔깔대며 웃었어요. 수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빠, 보고 있어? 수아가 저렇게 웃어. 며칠 후 수정은 새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호산재단이 운영하는 명문 사립학교였어요. 교복은 고급스러웠고 건물은 대학교처럼 웅장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재벌가 자제이거나 유명인의 자녀들이었죠. 수정이 교실에 들어서자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호산그룹 회장의 조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아이. 학생들 사이에서 온갖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익숙한 기분이었어요. 예전 학교에서도 늘 소외되었으니까요. 빚쟁이 딸, 가난한 집 아이, 그런 시선을 받으며 살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쉬는 시간 몇몇 여학생들이 수정에게 다가왔어요. 너 진짜 호산 회장 조카야?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숨겨둔 딸 아니야?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어요. 수정을 깔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수정이었다면 고개를 숙이고 피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수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어디서 왔든 니들이랑 상관없잖아. 수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여학생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만만하게 보였던 아이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았거든요. 수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뒷담화 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근데 내 앞에서 그러면 그냥 안 넘어갈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수정이 교실을 나갔어요.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저택 거실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족사진 촬영이었어요. 거실 중앙에 큰 액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안에는 박수창과 김미숙의 영정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태겸이 수정에게 말했어요. 너희 부모님도 함께 가족사진 찍자. 우리 다 가족이니까. 수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자매가 영정사진 앞에 서고 태겸이 그 옆에 섰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웃으세요. 찰칵. 그렇게 찍힌 사진이 저택 거실 가장 높은 곳에 걸렸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영정을 중앙에 두고 외삼촌과 세자매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비로소 완성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학교에서 수정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수군대던 아이들도 이제는 수정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수정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수정은 그저 강하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반에서 혼자 밥을 먹는 아이가 있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다른 아이들에게 무시당하는 아이였죠. 수정이 그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같이 먹어도 돼? 아이가 놀란 눈으로 수정을 올려다봤어요. 나 왕따야. 같이 있으면 너도 왕따 돼. 상관없어. 수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예전에 혼자 밥 먹었거든. 그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그 아이와 수정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수정은 소외된 아이들을 하나둘 챙기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수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목에 걸린 반지가 은은하게 빛났어요. 엄마의 반지. 예전에는 신발 밑창에 숨겨야 했던 반지. 이제는 당당하게 목에 걸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수정이 거실로 나갔어요. 태겸이 소파에 앉아 서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응. 손잡아도 돼요? 태겸이 고개를 들었어요. 수정이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태겸이 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낮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태겸이 수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원래 가족이었어. 그냥 늦게 만난 것뿐이야. 수정이 미소를 지었어요. 반지가 노을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엄마가 남긴 반지, 아빠가 지켜준 반지, 그리고 수정을 새로운 가족에게 이끌어준 반지. 수정은 비로소 가족의 완성을 느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호산 저택의 정원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분홍빛 꽃잎들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이른 아침 검은 벤츠 세대가 저택을 빠져나갔어요. 서울 외곽의 공원묘지를 향해.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박수창과 김미숙의 묘소 이장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태겸이 직접 명당 자리를 골라 부부의 묘를 나란히 모셨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영원히 함께 있게 되었죠. 묘소 앞에 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태겸, 수정, 수미, 수아. 새로 세워진 비석에는 두 개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박수찬, 김미숙.
수정이 꽃다발을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수미와 수아도 각자 가져온 꽃을 내려놓았어요. 태겸이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수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아이들 정말 멋지게 컸어. 수정이는 당당하고 수미는 그림을 잘 그리고 수아는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 태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늦어서 미안해. 더 일찍 찾았어야 하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편히 쉬어라. 아이들은 내가 지킬게. 약속할게. 태겸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박수찬의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수찬 씨, 고마웠어요. 내 동생을, 내 조카들을 지켜줘서. 이제 내가 이어받을게요. 바람이 불어벗 꽃잎이 날렸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대답하는 것처럼 수정이 비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목에 걸린 반지를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엄마가 남긴 반지, 아빠가 지켜준 반지, 그리고 자신을 새로운 가족에게 이끌어준 반지. 수정이 두 눈을 감고 낮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나도 약속할게. 수미와 수아가 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이 반지를 지켰던 것처럼, 아빠가 우리를 지켰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될게. 수정이 눈을 떴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동생들을 지키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아빠 엄마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게. 약속해. 바람이 다시 한번 불었어요. 꽃잎들이 수정의 머리카락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수미는 본격적으로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타고난 색감과 표현력으로 선생님들조차 감탄하는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그림 전시회에서 수미의 작품이 주목을 받았어요. 그림의 제목은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5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하늘에서 2사람이 내려다보고 있었고 땅 위에서 3사람이 올려다보고 있었죠. 아빠와 엄마 그리고 3자매. 그 옆에 외삼촌도 있었습니다. 수아는 피아노에 재능을 보였어요.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첫 발표회에서 수아가 연주한 곡은 엄마가 좋아했다는 노래였어요. 연주가 끝나고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을 때 수아는 객석의 외삼촌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겸은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어요. 어느 아침 수정이 등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목에 걸린 반지를 만졌어요. 이제는 습관이 된 행동이었습니다. 수정아, 준비됐어? 태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외삼촌. 수정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태겸이 차 키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직접 데려다 주려는 거였습니다. 저택 앞에 검은 벤츠 5대가 일렬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1년 전 골목을 봉쇄하듯 나타났던 그 벤츠들. 그때는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검은 차와 겹쳐 보였고 세상의 모든 악의가 자신을 덮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수정이 벤츠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태겸이 운전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하자 나머지 벤츠들이 앞뒤로 따라붙었습니다. 수정의 등굣길을 호위하듯 1년 전에는 도망치고 싶었던 검은 행렬이 이제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정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태겸이 말했어요. 오늘 하교할 때 내가 올게. 네, 외삼촌. 수정이 차에서 내리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태겸을 바라봤어요. 외삼촌. 응. 고마워요. 진짜로. 태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절대 짓지 않았을 표정이었어요. 빨리 가.
지각하겠다. 수정이 웃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학교 정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벤츠가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손을 흔들었어요. 차 안에서 태겸이 손을 흔들어 주는 게 보였습니다. 학교 시간. 수정이 학교 정문을 나서자 익숙한 검은 벤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수미와 수아도 함께였어요. 쌍둥이들이 먼저 차에 타 있었습니다. 언니. 수아가 손을 흔들었어요. 수정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태겸이 운전석에서 백미러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다들 탔어? 네. 쌍둥이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석양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수정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붉게 물든 하늘, 지나가는 건물들, 그리고 차 안에 함께 있는 가족들. 1년 전에 자신이 이 모습을 본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어묵 국물 한 모금에 행복해하던 그때의 자신이. 수정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정말 따뜻해요. 옆에서 수아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뭐라고 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수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태겸이 백미러로 수정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미소를 나눴습니다. 수미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와, 노을 예쁘다. 진짜 주황색이랑 분홍색이랑 섞여 있어. 수아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차 안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수정이 반지를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엄마가 남긴 반지, 아빠가 지켜준 반지, 외삼촌에게 이끌어준 반지,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가족의 상징이 된 반지. 수정이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진짜로 따뜻했어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봄날의 따뜻한 위로처럼 당신에게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2026년 소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 함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는 봄날 인생입니다.